여러분은 혹시 시골 할머니 댁에 갔다가 정말 기이한 물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30년도 더 된 금성사 냉장고가 윙윙거리며 멀쩡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색은 다 발에서 누렇지만 모터 소리 하나만큼은 아주 우렁차고 냉동실 성능도 짱짱합니다. 1980년에 샀다는 그 무겁고 투박한 선풍기는 여전히 날개를 힘차게 돌리며 시원한 바람을 뿜어냅니다. 도대체 옛날 물건들은 왜 이렇게 고장이 나지 않는 것인지 정말 미스터리하지 않으십니까? 반면에 우리가 150만 원이나 주고 산 최신형 스마트폰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나요? 산지 딱 2년만 지나면 귀신같이 배터리가 방전되어 반나절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3년이 지나면 화면이 버벅거리기 시작하고 액정은 스치기만 해도 와장창 깨져버리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부품이 너무 정밀해져서 예민해진 탓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옛날 기술이 투박하긴 해도 무쇠처럼 튼튼하게 만들었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런 순진한 믿음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기술사 뒤에 숨겨진 가장 어둡고 은밀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물건이 빨리 고장나는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 최고의 천재공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끝에 이루어낸 끔찍한 성과입니다. 제품이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그리고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할 적절한 시점에 정확히 고장나도록 설계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기술을 퇴보시키는 것,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계획된 진부화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 음모론자가 지어낸 허무맹랑한 소설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이 아니라 실제 역사 기록으로 증명된 팩트입니다. 기업들이 밀실에 모여서 수명을 줄이자고 담합하고 서명한 문서들이 세상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우리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 1920년대로 가봐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모어의 한 소방서 천장에는 전 세계 물리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전구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이 전구의 이름은 센테니얼 라이트라고 불리는데 100년의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1년에 처음 전원을 켠 이후 무려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꺼지지 않고 빛을 내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이 전구는 지금도 은은한 빛을 뿜으며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100년 전에 투박한 기술로 만든 전구도 120년을 버티는데 왜 21세기 전구는 금방 나갈까요? 최첨단 LED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요즘 전구들은 몇 년 못 가서 깜빡거리고 수명을 다합니다. 우리가 100년 전 사람들보다 기술이 퇴보해서 전구를 더 못 만들게 된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진보했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발명가들에게 목표는 단 하나였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가고 튼튼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물건이 평생 고장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공학자의 자부심이자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자본가들과 기업가들의 머릿속 계산기는 공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물건이 고장이 안 나면 소비자가 새 물건을 살 이유가 없고 그러면 회사는 망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깨달음을 얻은 글로벌 기업들은 1924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 모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독일의 오스람, 그리고 네덜란드의 필립스 등 당대 최고의 기업들이었습니다. 전구 시장을 주름잡던 이 거대 기업들은 그날 호텔 밀실에서 아주 충격적인 카르텔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아폴론의 별명을 따서 이름하여 포이부스 카르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밀 조직의 목표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전 세계 전구의 수명을 강제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로 전구의 평균 수명은 2,500시간 정도였는데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너무 길었습니다. 그들은 합의를 통해 전구 수명을 정확히 72% 줄인 1,00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어기고 튼튼한 전구를 만드는 회사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2,500시간짜리 전구를 만드는 회사는 기술력이 뛰어나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 되었습니다. 카르텔의 규칙을 어긴 죄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벌금으로 내야 했으니 아무도
튼튼한 정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공학자들이 더 오래가는 필라멘트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연구 방향을 완전히 비틀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히 1000시간 뒤에 필라멘트가 툭 하고 끊어질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기술적 거세이자 소비자를 향한 기업들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전구가 빨리 나가는 것을 기술적 한계라고 믿으며 지갑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년 전의 전구 카르텔은 과연 과거의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는 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1세기인 지금 이 계획된 수명 단축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진화했습니다. 정부에서 시작된 이 음모는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프린터와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잉크젯 프린터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당장 프린터를 부셔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 전구 카르텔이 물리적인 필라멘트를 약하게 만드는 연구를 했다면 지금은 방식이 다릅니다. 21세기의 기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코드를 이용해 훨씬 더 은밀하고 완벽한 수명 단축을 설계했습니다. 가정마다 한 대씩은 있거나 사무실에서 매일 쓰는 잉크젯 프린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급하게 중요한 서류를 뽑아야 하는데 프린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잉크 부족이라는 빨간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며 인쇄를 거부하는 상황 말입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나왔고 카트리지를 꺼내서 흔들어 보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심지어 잉크가 꽤 많이 남아있는 묵직한 느낌도 드는데 프린터는 요지부동입니다. 잉크를 교체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만 띄우며 인쇄 명령을 죽어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그렇다니까 센서가 정확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비싼 돈을 주고 새 카트리지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단위당 가격이 가장 비싼 액체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최고급 샴페인도 아니고 백화점 1층에서 파는 명품 샤넬 향수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구매하는 프린터 잉크가 리터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가장 비쌉니다. 사람의 피보다 비싸고 고급 샴페인보다 몇 배나 비싼 것이 바로 이 검은 액체의 정체입니다. 프린터 회사들이 프린터 본체는 몇만 원에 싸게 팔면서 잉크 장사로 수조 원을 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멀쩡한 잉크가 남았는데도 프린터는 잉크가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제조사들이 심어놓은 스마트 칩의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잉크통은 단순히 플라스틱 통이었지만 요즘 나오는 카트리지에는 조그만 금속 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프롬 칩이라고 부르는데 제조사들은 이것을 첨단 기술이라고 포장합니다. 제조사들은 이 칩이 잉크 잔량을 정밀하게 감지해서 최상의 인쇄 품질을 유지한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아주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칩은 잉크가 통 안에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 액체의 양을 측정하는 센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인쇄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 횟수를 세는 단순한 카운터일 뿐입니다. 공학자들이 경영진의 지시를 받아 이 칩에 심어놓은 코드는 대략 이런 식입니다. 인쇄 500장이 넘어가면 잉크가 남았든 말든 무조건 잉크 없음 신호를 보내서 멈추게 하라. 심지어 여러분이 잉크를 거의 쓰지 않는 점 하나짜리 문서를 뽑더라도 기계는 이것을 한 장으로 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잉크가 20%나 30%나 남아있어 멀쩡히 인쇄할 수 있는데도 멈추는 겁니다. 칩이 기계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소비자의 지갑을 털기 위한 디지털 족쇄입니다. 하지만 잉크칩 정도는 프린터 회사가 준비한 거대한 사기극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멀쩡한 프린터 자체를 아예 벽돌로 만들어버리는 킬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프린터가 멈추고 서비스가 필요하다거나 부품 수명이 닳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10중 8구 수리비가 더 나오니 그냥 새로 하나 사시는 게 낫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 현상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전구의 음모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기기 내부에 페잉크 흡수 패드를 장착해둡니다. 인쇄하고 남은 찌꺼기 잉크를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부품인데 이것을 핑계로 삼습니다. 제조사들은 이 스펀지가 꽉 차면 잉크가 흘러넘쳐 고장날 수 있으니 미리 멈추게 설계했다고 주장합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니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커들이 이 프린터의 펌웨어를 뜯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린터가 멈춘 건 스펀지가 꽉 찼기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프린터의 메인보드에는 인쇄 횟수가 특정 숫자에 도달하면 무조건 기계를 사망시키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5,000장을 뽑으면 기계가 멈추도록 설정해 둔 것인데 분해해보면 스펀지는 아직 하얗습니다. 잉크를 더 흡수할 공간이 충분한데도 기계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러시아의 한 해커가 만든 리셋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린터 내부의 카운터 숫자를 5,000에서 0으로 초기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부품 수명이 다했다며 멈췄던 프린터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작동했습니다.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가 기계를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계획된 수명 단축의 실체이자 우리가 매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부품을 약하게 만들어서 빨리 고장나게 했다면 이제는 방식이 훨씬 더 세련되어졌습니다. 멀쩡한 기계에 디지털 시한폭탄을 심어서 소비자가 강제로 물건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 태보는 비단 프린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1940년대 전 세계 여성들을 열광하게 했던 듀폰사의 나일론 스타킹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개발된 나일론은 너무나 튼튼해서 자동차 견인줄로 써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였습니다. 스타킹 한 켤레를 사면 평생 신을 수 있었으니 여성들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듀폰의 경영진은 이 튼튼함 때문에 절망했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스타킹이 안 찢어지면 다음 달 매출은 0원이 될 것이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공학자들에게 다시 지시를 내리는데 제발 좀 찢어지게 만들라는 황당한 주문이었습니다. 더 약하게 만들어라 자외선을 쬐면 섬유가 분해되도록 화학 구조를 변경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올이 나갈까봐 조마조마하며 약하디약한 스타킹을 신게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낭비의 경제학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얇아지는 지갑과 쓰레기로 병들어가는 지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100년 전의 전구와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가 보여준 기술적 사기극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손안의 필수품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이 계획된 진부화는 정점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바꿀 때가 되었다가 언제 가장 강하게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2년 약정이 끝날 무렵 배터리가 반나절도 못 버티고 방전될 때일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여분의 배터리를 들고 다녔고 교체도 아주 쉬웠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면 뒷커버를 열고 10초 만에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그만이었습니다. 폰은 그대로 두고 배터리만 바꾸면 새 것처럼 5년이고 10년이고 쓸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배터리를 숨겨버렸습니다. 이른바 일체형 배터리의 시대가 열린 것인데 제조사들은 디자인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얇고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방수, 방진 기능을 위해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건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한 그럴듯한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으면서도 완벽한 방수가 되는 폰은 이미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들이 배터리를 본체와 강력 접착제로 붙여버린 진짜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스마트폰의 수명을 배터리의 수명과 일치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화학적으로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소모품입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라 막을 수 없는데 이것을 폰 전체의 수명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과거에는 3만 원짜리 배터리만 사서 갈아 끼우면 해결될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해진 지금은 3만 원 때문에 150만 원짜리 폰을 바꿔야 합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도 수리비가 비싸고 방수 기능이 망가진다며 은근슬쩍 새 폰 구매를 유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마모됐다고 해서 자동차를 통째로 폐차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터리 일체형 설계는 기업들이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를 2년으로 강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천재적이면서도 사악한 공학적 설계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기계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애플업의 배터리 게이트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구형 아이폰을 쓰는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더니 갑자기 폰이 느려졌습니다. 애플은 처음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폰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고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결났습니다. 사용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몰래 성능을 저하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이 내 폰이 낡아서 느려졌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애플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배상금보다 수백 배 더 많은 수익을 신형폰 판매로 챙긴 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소비자가 스스로 물건을 고쳐 쓰는 것조차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수리할 권리 침해 문제입니다. 최신 전자제품을 분해해보면 일반적인 드라이버로는 절대 열 수 없는 나사가 박혀 있습니다. 별 모양이나 오각형 모양의 특수 나사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접근을 원천 봉쇄합니다. 심지어 부품 하나하나에 고유의 시리얼 넘버를 심어놓는 파트 페어링 기술은 정말이지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설 수리점에서 똑같은 정품 액정을 구해서 갈아 끼운다고 해도 폰은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인보드가 새로 끼운 부품의 시리얼 넘버가 원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귀신같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페이스 아이디 같은 핵심 기능을 먹통으로 만들거나 화면의 색감을 이상하게 바꿔버립니다. 오직 공식 센터에서 비싼 돈을 주고 수리하지 않으면 멀쩡한 기계를 벽돌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돈 주고 산 물건인데 내 마음대로 수리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기업들은 보안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수리 시장을 독점하고 새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된 진부화의 결과는 단순히 우리의 지갑이 얇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의 매출 그래프는 우상향을 그리며 끝없이 올라가지만 그 대가로 지구 반대편은 병들고 있습니다. 가나의 아그보구 블로시 같은 곳에는 우리가 버린 멀쩡한 전자제품들이 거대한 쓰레기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독성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는 그 전자쓰레기 무덤이 바로 우리가 2년마다 무심코 바꾼 폰의 종착역입니다. 우리가 새 폰을 사서 기뻐하는 순간 지구 반대편의 아이들은 중금속 오염 속에서 병들어갑니다. 이제 기업들은 하드웨어의 수명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소유권 자체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독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물건을 사도 산 게 아니게 만듭니다. 최근 자동차 회사들이 열선 시트나 가속 기능을 월 구독료를 내야만 작동하게 만든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미 차 안에 다 설치된 기능인데 돈을 안 내면 소프트웨어로 잠가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더욱 보수적이고 암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제조사가 원격으로 기능을 통제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까지 체크해서 모터 수명을 조절하거나 세탁기 코스를 유료로 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빌려 쓰게 될 것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관만 할 필요는 없는데 최근 소비자들의 반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수리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전자제품을 팔 때 수리 용이성 점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이 고치기 쉬운지 아니면 고장나면 버려야 하는지 소비자가 살 때부터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기업들도 조금씩 눈치를 보며 자가 수리 키트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업들의 농간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기 위해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수리용이성 점수나 아이픽스이 점수를 확인하십시오. 디자인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나사가 숨겨져 있지 않은지, 배터리 교체가 쉬운지 따져봐야 합니다. 유튜브에 해당 제품의 분해 영상을 검색해보면 이 제품이 수리 가능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리가 어려운 제품은 애초에 사지 않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며칠 기다렸다가 후기를 보고 하십시오. 보안 패치처럼 중요한 업데이트도 있지만 멀쩡한 기계를 느리게 만드는 업데이트도 섞여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이 출시되는 시점 전후에 나오는 업데이트는 더욱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업데이트하고 나서 배터리 광탈이나 발열이 생겼다는 말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세 번째는 고장났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고 새로 사는 습관을 버리고 고쳐 쓰기를 시도하십시오. 공식 센터에서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더라도 사설 수리장인을 찾아가면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만 갈아줘도 죽어가던 스마트폰이 새 것처럼 쌩쌩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쳐 쓰는 행위야말로 자본주의의 폭주를 막는 저항운동입니다. 네 번째는 기업들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말고 합리적인 의심을 품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최신 폰이 없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화질이 조금만 안 좋아도 못 쓸 물건 취급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결핍을 심어주고 새 것을 사야만 행복해진다고 세뇌합니다. 하지만 5년 된 폰으로도 카톡하고 유튜브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획된 진보화는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원동력이자 동시에 멈춰야 할 위험한 폭주 기관차입니다.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기술을 퇴보시켰고 우리는 편리함에 취해 그들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은 거창한 시위가 아니라 물건을 오래 아껴 쓰는 것입니다. 조금 느려져도 배터리를 교체해보고 잉크칩을 초기화해보며 끈질기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호구가 아니라고,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똑똑해질수록 기업은 두려움을 느끼고 기술은 다시 원래의 목적을 찾을 것입니다. 100년 동안 꺼지지 않는 전구가 기술적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의 물건들도 오래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요구할 때만 가능한 미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장나도록 설계된 세상에서 고쳐 쓰기를 선택하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스마트 컨슈머입니다. 새 것이 주는 잠깐의 기쁨보다 손때 묻은 물건이 주는 가치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병든 지구를 살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가격에 숨겨진 또 다른 경제학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5,000원 주고 마시는 아메리카노의 원가가 과연 얼마인지 알면 아마 기절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진실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유치한 경제학.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모든 소비와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